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세상 누구보다 친절하고 심지어 이타적으로까지 보이는 사람. 늘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며 결코 자신을 내세우는 법이 없는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왠지 모를 죄책감이 당신을 짓누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은 항상 당신에게 미묘하게 실망한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죠. 결국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가? 저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게 구는 건 아닐까? 만약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감정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교한 심리 조종의 결과물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 순수한 친절이 아니라 교묘하게 위장된 잠재적 나르시시즘이라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뒤집힌 거울 속에 숨어있는 나르시시스트, 그들의 심리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나르시시스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거만하며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 스포트라이트를 즐기고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쏠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유형이죠. 하지만 잠재적 나르시시스트는 그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모든 것의 반대편을 비추는 거울 이미지와 같습니다. 수줍어하고 자기 비하적인 발언을 하며 늘 스스로를 희생자나 피해자의 위치에 놓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전혀 나르시시스트처럼 보이지 않죠. 놀이공원에 있는 요술 거울을 떠올려 보세요. 한쪽 거울은 모든 것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왜곡하고 다른 쪽 거울은 모든 것을 아주 작게 왜곡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거울 모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둘 다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본질은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어떻게 조종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잠재적 나르시시스트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조종하는 법. 그 첫 번째는 바로 영원한 피해자 역할입니다. 유독 불행한 일만 골라서 겪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 있나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친구들은 늘 자신을 배신하고 전 애인들은 하나같이 끔찍한 사람들이었으며 직장 상사는 언제나 부당하게 자신을 대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위로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죠. 이 사람은 모든 이야기 속에서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언제나 피해자라는 사실을요. 이것은 심리학에서 외적 기인이라고 불리는 패턴입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책임을 돌아보는 대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려 자신은 언제나 순수한 피해자로 남도록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용기를 내어 혹시 당신에게도 아주 조금은 책임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조심스럽게라도 제안하는 순간 당신은 상상 이상의 과민 반응과 수동적인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잠재적 나르시시스트는 비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아주 사소하고 부드러운 지적조차도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문자 답장하는 걸 잊은 것 같아 와 같은 평범한 말을 건넸다고 해봅시다. 아마 이런 식의 대답이 돌아올지 모릅니다. 아, 미안해. 난 너처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리고는 처벌이라도 하듯 이틀 동안 침묵으로 당신을 대할 겁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농담으로 위장할 수 있는 비꼬는 말투나 상처받은 척하며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침묵 치료와 같은 수동 공격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야말로
당신을 그들의 덫에 가두는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됩니다. 그들의 두 번째 무기는 칭찬을 가장한 모욕입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었는데 기분은 좋지 않고 오히려 찜찜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아, 오늘 입은 그 드레스 지난주에 입었던 것보다 훨씬 잘 어울린다. 또는 드디어 일이 좀 풀리기 시작했나 보네. 정말 다행이다. 이것은 칭찬의 탈을 쓴 모욕입니다. 듣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기분 나빠해야 할지 고마워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혼란이 그들이 노리는 핵심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감정과 인식, 심지어는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교묘한 형태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세 번째 무기, 바로 현실 왜곡의 장, 가스라이팅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가정을 해봅시다. 당신이 그 사람과 나눈 대화를 영상으로 녹화해 두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대화 내용을 다시 꺼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혹은 너 정말 예민하구나.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상대방의 기억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서서히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무서운 무기죠.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방법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당신은 결국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판단력마저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과연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일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많은 잠재적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피해자 서사를 스스로 진실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해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자신의 감정을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하며 자신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도록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 어떤 행동도 정당화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요? 만약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서 이러한 행동 패턴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잠재적 나르시시스트는 경계를 무너뜨리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단호하게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경계란 타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경계란 그들이 선을 넘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죄책감을 유발하여 당신이 항상 자신의 곁에 머물도록 조종하려 한다면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들이 토라지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더라도 서둘러 사과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들이 칭찬을 가장한 모욕을 던진다면 그 말은 칭찬이라기보다는 모욕처럼 들리네요.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십시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둘째, 그들의 가스라이팅을 기록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끊임없이 당신의 현실 감각을 흔들어 놓는다면 일어난 일들을 적기 시작하세요. 가스라이팅이 효과적인 이유는 우리의 기억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일기나 메모 형태로 기록하고 나중에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모순점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조종에 휘말리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돌보미 역할을 멈추십시오. 이것이 아마 가장 어려운 단계일 것입니다. 잠재적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이 자신의 감정을 책임지게 만드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 자존감, 심지어 삶의 안정까지 모두 당신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당신을 조종합니다. 과거의 상처, 불공평한 세상의 희생자인 척하며 당신의 동정심과 헌신을 이끌어내죠. 특히 정이 많고 타인의 감정을 먼저 헤아리는 눈치 문화에 익숙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기 더욱 쉽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돕고 지지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신은 그들을 고칠 수 없으며 타인의 행복에 대한 책임은 결코 당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 돌보미 역할을 그만두는 순간 당신을 향한 그들의 영향력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은 죄책감을 자극하거나 침묵으로 벌을 주거나 심지어 당신을 이기적이고 무례하며 차가운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격렬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시 이전의 역할로 돌아오는지 확인하려는 마지막 시험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되뇌세요. 저 사람의 감정은 저 사람의 책임이다. 내가 그의 기분이나 위기를 관리해줄 의무는 없다. 당신에게는 당신 자신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권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돌보미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기 해방의 과정입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평가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와 감정적 공간, 그리고 온전한 자아를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재적 나르시시즘은 정교한 심리적 환상입니다. 겉보기에는 겸손처럼 보이지만 그 핵심은 결국 자기 자신만을 향한 뒤틀린 사랑, 즉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리고 이를 인지하는 것이야말로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주변의 비슷한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을 위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관계 속 누군가가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니면 그저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인지 혼란스러운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나르시시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당신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의지나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인다면 이는 나르시시즘적 성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과대성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부풀려진 자기 중요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성취나 재능에 대해 과도하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특별 대우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조종하려는 성향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거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가스라이팅이나 죄책감 심어주기와 같은 조종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때로는 매력과 아낌없는 칭찬을 무기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넷째, 특권 의식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특별한 대우나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규칙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거나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 당신의 파트너나 주변 인물이 이러한 행동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인다면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모두가 나르시시스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성격이 무례하거나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심리적 패턴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유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을.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세상 누구보다 친절하고 심지어 이타적으로까지 보이는 사람. 늘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며 결코 자신을 내세우는 법이 없는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왠지 모를 죄책감이 당신을 짓누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은 항상 당신에게 미묘하게 실망한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죠. 결국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가? 저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게 구는 건 아닐까? 만약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감정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교한 심리 조종의 결과물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 순수한 친절이 아니라 교묘하게 위장된 잠재적 나르시시즘이라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뒤집힌 거울 속에 숨어있는 나르시시스트, 그들의 심리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나르시시스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거만하며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 스포트라이트를 즐기고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쏠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유형이죠. 하지만 잠재적 나르시시스트는 그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모든 것의 반대편을 비추는 거울 이미지와 같습니다. 수줍어하고 자기 비하적인 발언을 하며 늘 스스로를 희생자나 피해자의 위치에 놓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전혀 나르시시스트처럼 보이지 않죠. 놀이공원에 있는 요술 거울을 떠올려 보세요. 한쪽 거울은 모든 것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왜곡하고 다른 쪽 거울은 모든 것을 아주 작게 왜곡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거울 모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둘 다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본질은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어떻게 조종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잠재적 나르시시스트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조종하는 법. 그 첫 번째는 바로 영원한 피해자 역할입니다. 유독 불행한 일만 골라서 겪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 있나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친구들은 늘 자신을 배신하고 전 애인들은 하나같이 끔찍한 사람들이었으며 직장 상사는 언제나 부당하게 자신을 대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위로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죠. 이 사람은 모든 이야기 속에서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언제나 피해자라는 사실을요. 이것은 심리학에서 외적 기인이라고 불리는 패턴입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책임을 돌아보는 대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려 자신은 언제나 순수한 피해자로 남도록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용기를 내어 혹시 당신에게도 아주 조금은 책임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조심스럽게라도 제안하는 순간 당신은 상상 이상의 과민 반응과 수동적인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잠재적 나르시시스트는 비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아주 사소하고 부드러운 지적조차도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문자 답장하는 걸 잊은 것 같아 와 같은 평범한 말을 건넸다고 해봅시다.
아마 이런 식의 대답이 돌아올지 모릅니다. 아, 미안해. 난 너처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리고는 처벌이라도 하듯 이틀 동안 침묵으로 당신을 대할 겁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농담으로 위장할 수 있는 비꼬는 말투나 상처받은 척하며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침묵치료와 같은 수동 공격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야말로 당신을 그들의 덫에 가두는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됩니다. 그들의 두 번째 무기는 칭찬을 가장한 모욕입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었는데 기분은 좋지 않고 오히려 찜찜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아, 오늘 입은 그 드레스 지난주에 입었던 것보다 훨씬 잘 어울린다. 또는 드디어 일이 좀 풀리기 시작했나 보네. 정말 다행이다. 이것은 칭찬의 탈을 쓴 모욕입니다. 듣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기분 나빠해야 할지 고마워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혼란이 그들이 노리는 핵심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감정과 인식, 심지어는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교묘한 형태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세 번째 무기, 바로 현실 왜곡의 장, 가스라이팅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가정을 해봅시다. 당신이 그 사람과 나눈 대화를 영상으로 녹화해 두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대화 내용을 다시 꺼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혹은 너 정말 예민하구나.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상대방의 기억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서서히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무서운 무기죠.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방법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당신은 결국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판단력마저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과연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일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많은 잠재적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피해자 서사를 스스로 진실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해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자신의 감정을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하며 자신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도록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 어떤 행동도 정당화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요? 만약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서 이러한 행동 패턴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잠재적 나르시시스트는 경계를 무너뜨리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단호하게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경계란 타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경계란 그들이 선을 넘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죄책감을 유발하여 당신이 항상 자신의 곁에 머물도록 조종하려 한다면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들이 토라지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더라도 서둘러 사과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들이 칭찬을 가장한 모욕을 던진다면 그 말은 칭찬이라기보다는 모욕처럼 들리네요.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십시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둘째, 그들의 가스라이팅을 기록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끊임없이 당신의 현실 감각을 흔들어 놓는다면 일어난 일들을 적기 시작하세요. 가스라이팅이 효과적인 이유는 우리의 기억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일기나 메모 형태로 기록하고 나중에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모순점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조종에 휘말리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돌봄이 역할을 멈추십시오. 이것이 아마 가장 어려운 단계일 것입니다. 잠재적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이 자신의 감정을 책임지게 만드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 자존감, 심지어 삶의 안정까지 모두 당신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당신을 조종합니다. 과거의 상처, 불공평한 세상의 희생자인 척하며 당신의 동정심과 헌신을 이끌어내죠. 특히 정이 많고 타인의 감정을 먼저 헤아리는 눈치 문화에 익숙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기 더욱 쉽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돕고 지지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신은 그들을 고칠 수 없으며 타인의 행복에 대한 책임은 결코 당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 돌봄이 역할을 그만두는 순간 당신을 향한 그들의 영향력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은 죄책감을 자극하거나 침묵으로 벌을 주거나 심지어 당신을 이기적이고 무례하며 차가운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격렬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시 이전의 역할로 돌아오는지 확인하려는 마지막 시험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되뇌세요. 저 사람의 감정은 저 사람의 책임이다. 내가 그의 기분이나 위기를 관리해줄 의무는 없다. 당신에게는 당신 자신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권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돌보미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기 해방의 과정입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평가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와 감정적 공간, 그리고 온전한 자아를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재적 나르시시즘은 정교한 심리적 환상입니다. 겉보기에는 겸손처럼 보이지만 그 핵심은 결국 자기 자신만을 향한 뒤틀린 사랑, 즉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리고 이를 인지하는 것이야말로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주변의 비슷한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을 위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관계 속 누군가가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니면 그저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인지 혼란스러운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나르시시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당신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의지나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인다면 이는 나르시시즘적 성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과대성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부풀려진 자기 중요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성취나 재능에 대해 과도하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특별 대우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조종하려는 성향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거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가스라이팅이나
죄책감 심어주기와 같은 조종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때로는 매력과 아낌없는 칭찬을 무기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넷째, 특권 의식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특별한 대우나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규칙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거나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 당신의 파트너나 주변 인물이 이러한 행동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인다면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모두가 나르시시스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성격이 무례하거나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심리적 패턴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유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을.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세상 누구보다 친절하고 심지어 이타적으로까지 보이는 사람. 늘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며 결코 자신을 내세우는 법이 없는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왠지 모를 죄책감이 당신을 짓누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은 항상 당신에게 미묘하게 실망한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죠. 결국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가? 저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게 구는 건 아닐까? 만약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감정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교한 심리 조종의 결과물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 순수한 친절이 아니라 교묘하게 위장된 잠재적 나르시시즘이라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뒤집힌 거울 속에 숨어있는 나르시시스트, 그들의 심리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나르시시스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거만하며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 스포트라이트를 즐기고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쏠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유형이죠. 하지만 잠재적 나르시시스트는 그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모든 것의 반대편을 비추는 거울 이미지와 같습니다. 수줍어하고 자기 비하적인 발언을 하며 늘 스스로를 희생자나 피해자의 위치에 놓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전혀 나르시시스트처럼 보이지 않죠. 놀이공원에 있는 요술 거울을 떠올려 보세요. 한쪽 거울은 모든 것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왜곡하고 다른 쪽 거울은 모든 것을 아주 작게 왜곡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거울 모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둘 다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본질은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어떻게 조종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잠재적 나르시시스트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조종하는 법. 그 첫 번째는 바로 영원한 피해자 역할입니다. 유독 불행한 일만 골라서 겪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 있나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친구들은 늘 자신을 배신하고 전 애인들은 하나같이 끔찍한 사람들이었으며 직장 상사는 언제나 부당하게 자신을 대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위로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죠. 이 사람은 모든 이야기 속에서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언제나 피해자라는 사실을요. 이것은 심리학에서 외적 기인이라고 불리는 패턴입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책임을 돌아보는 대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려 자신은
언제나 순수한 피해자로 남도록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용기를 내어 혹시 당신에게도 아주 조금은 책임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조심스럽게라도 제안하는 순간 당신은 상상 이상의 과민 반응과 수동적인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잠재적 나르시시스트는 비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아주 사소하고 부드러운 지적조차도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문자 답장하는 걸 잊은 것 같아 와 같은 평범한 말을 건넸다고 해봅시다. 아마 이런 식의 대답이 돌아올지 모릅니다. 아, 미안해. 난 너처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리고는 처벌이라도 하듯 이틀 동안 침묵으로 당신을 대할 겁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농담으로 위장할 수 있는 비꼬는 말투나 상처받은 척하며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침묵치료와 같은 수동 공격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야말로 당신을 그들의 덫에 가두는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됩니다. 그들의 두 번째 무기는 칭찬을 가장한 모욕입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었는데 기분은 좋지 않고 오히려 찜찜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아, 오늘 입은 그 드레스 지난주에 입었던 것보다 훨씬 잘 어울린다. 또는 드디어 일이 좀 풀리기 시작했나 보네. 정말 다행이다. 이것은 칭찬의 탈을 쓴 모욕입니다. 듣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기분 나빠해야 할지 고마워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혼란이 그들이 노리는 핵심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감정과 인식, 심지어는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교묘한 형태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세 번째 무기, 바로 현실 왜곡의 장, 가스라이팅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가정을 해봅시다. 당신이 그 사람과 나눈 대화를 영상으로 녹화해 두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대화 내용을 다시 꺼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혹은 너 정말 예민하구나.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상대방의 기억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서서히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무서운 무기죠.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방법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당신은 결국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판단력마저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과연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일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많은 잠재적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피해자 서사를 스스로 진실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해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자신의 감정을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하며 자신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도록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 어떤 행동도 정당화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요? 만약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서 이러한 행동 패턴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잠재적 나르시시스트는 경계를 무너뜨리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단호하게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경계란 타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경계란 그들이 선을 넘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죄책감을 유발하여 당신이 항상 자신의 곁에 머물도록 조종하려 한다면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들이 토라지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더라도 서둘러 사과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들이 칭찬을 가장한 모욕을 던진다면 그 말은 칭찬이라기보다는 모욕처럼 들리네요.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십시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둘째, 그들의 가스라이팅을 기록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끊임없이 당신의 현실 감각을 흔들어 놓는다면 일어난 일들을 적기 시작하세요. 가스라이팅이 효과적인 이유는 우리의 기억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일기나 메모 형태로 기록하고 나중에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모순점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조종에 휘말리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돌봄이 역할을 멈추십시오. 이것이 아마 가장 어려운 단계일 것입니다. 잠재적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이 자신의 감정을 책임지게 만드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 자존감, 심지어 삶의 안정까지 모두 당신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당신을 조종합니다. 과거의 상처, 불공평한 세상의 희생자인 척하며 당신의 동정심과 헌신을 이끌어내죠. 특히 정이 많고 타인의 감정을 먼저 헤아리는 눈치 문화에 익숙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기 더욱 쉽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돕고 지지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신은 그들을 고칠 수 없으며 타인의 행복에 대한 책임은 결코 당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 돌봄이 역할을 그만두는 순간 당신을 향한 그들의 영향력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은 죄책감을 자극하거나 침묵으로 벌을 주거나 심지어 당신을 이기적이고 무례하며 차가운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격렬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시 이전의 역할로 돌아오는지 확인하려는 마지막 시험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되뇌세요. 저 사람의 감정은 저 사람의 책임이다. 내가 그의 기분이나 위기를 관리해줄 의무는 없다. 당신에게는 당신 자신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권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돌보미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기 해방의 과정입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평가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와 감정적 공간, 그리고 온전한 자아를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재적 나르시시즘은 정교한 심리적 환상입니다. 겉보기에는 겸손처럼 보이지만 그 핵심은 결국 자기 자신만을 향한 뒤틀린 사랑, 즉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리고 이를 인지하는 것이야말로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주변의 비슷한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을 위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관계 속 누군가가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니면 그저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인지 혼란스러운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나르시시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당신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의지나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인다면
이는 나르시시즘적 성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과대성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부풀려진 자기 중요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성취나 재능에 대해 과도하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특별 대우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조종하려는 성향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거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가스라이팅이나 죄책감 심어주기와 같은 조종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때로는 매력과 아낌없는 칭찬을 무기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넷째, 특권의식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특별한 대우나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규칙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거나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 당신의 파트너나 주변 인물이 이러한 행동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인다면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모두가 나르시시스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성격이 무례하거나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심리적 패턴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유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을.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세상 누구보다 친절하고 심지어 이타적으로까지 보이는 사람. 늘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며 결코 자신을 내세우는 법이 없는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왠지 모를 죄책감이 당신을 짓누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은 항상 당신에게 미묘하게 실망한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죠. 결국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가? 저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게 구는 건 아닐까? 만약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감정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교한 심리 조종의 결과물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 순수한 친절이 아니라 교묘하게 위장된 잠재적 나르시시즘이라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뒤집힌 거울 속에 숨어있는 나르시시스트, 그들의 심리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나르시시스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거만하며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 스포트라이트를 즐기고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쏠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유형이죠. 하지만 잠재적 나르시시스트는 그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모든 것의 반대편을 비추는 거울 이미지와 같습니다. 수줍어하고 자기 비하적인 발언을 하며 늘 스스로를 희생자나 피해자의 위치에 놓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전혀 나르시시스트처럼 보이지 않죠. 놀이공원에 있는 요술 거울을 떠올려 보세요. 한쪽 거울은 모든 것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왜곡하고 다른 쪽 거울은 모든 것을 아주 작게 왜곡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거울 모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둘 다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본질은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어떻게 조종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잠재적 나르시시스트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조종하는 법. 그 첫 번째는 바로 영원한 피해자 역할입니다. 유독 불행한 일만 골라서 겪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 있나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친구들은 늘 자신을 배신하고
전 애인들은 하나같이 끔찍한 사람들이었으며 직장 상사는 언제나 부당하게 자신을 대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이로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죠. 이 사람은 모든 이야기 속에서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언제나 피해자라는 사실을요. 이것은 심리학에서 외적 기인이라고 불리는 패턴입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책임을 돌아보는 대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려 자신은 언제나 순수한 피해자로 남도록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용기를 내어 혹시 당신에게도 아주 조금은 책임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조심스럽게라도 제안하는 순간 당신은 상상 이상의 과민 반응과 수동적인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잠재적 나르시시스트는 비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아주 사소하고 부드러운 지적조차도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문자 답장하는 걸 잊은 것 같아 와 같은 평범한 말을 건넸다고 해봅시다. 아마 이런 식의 대답이 돌아올지 모릅니다. 아, 미안해. 난 너처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리고는 처벌이라도 하듯 이틀 동안 침묵으로 당신을 대할 겁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농담으로 위장할 수 있는 비꼬는 말투나 상처받은 척하며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침묵치료와 같은 수동 공격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야말로 당신을 그들의 덫에 가두는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됩니다. 그들의 두 번째 무기는 칭찬을 가장한 모욕입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었는데 기분은 좋지 않고 오히려 찜찜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아, 오늘 입은 그 드레스 지난주에 입었던 것보다 훨씬 잘 어울린다. 또는 드디어 일이 좀 풀리기 시작했나 보네. 정말 다행이다. 이것은 칭찬의 탈을 쓴 모욕입니다. 듣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기분 나빠해야 할지 고마워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혼란이 그들이 노리는 핵심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감정과 인식, 심지어는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교묘한 형태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세 번째 무기, 바로 현실 왜곡의 장, 가스라이팅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가정을 해봅시다. 당신이 그 사람과 나눈 대화를 영상으로 녹화해 두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대화 내용을 다시 꺼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혹은 너 정말 예민하구나.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상대방의 기억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서서히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무서운 무기죠.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방법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당신은 결국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판단력마저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과연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일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많은 잠재적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피해자 서사를 스스로 진실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해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자신의 감정을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하며 자신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도록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 어떤 행동도 정당화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요? 만약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서 이러한 행동 패턴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잠재적 나르시시스트는 경계를 무너뜨리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단호하게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경계란 타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경계란 그들이 선을 넘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죄책감을 유발하여 당신이 항상 자신의 곁에 머물도록 조종하려 한다면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들이 토라지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더라도 서둘러 사과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들이 칭찬을 가장한 모욕을 던진다면 그 말은 칭찬이라기보다는 모욕처럼 들리네요.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십시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둘째, 그들의 가스라이팅을 기록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끊임없이 당신의 현실 감각을 흔들어 놓는다면 일어난 일들을 적기 시작하세요. 가스라이팅이 효과적인 이유는 우리의 기억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일기나 메모 형태로 기록하고 나중에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모순점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조종에 휘말리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돌봄이 역할을 멈추십시오. 이것이 아마 가장 어려운 단계일 것입니다. 잠재적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이 자신의 감정을 책임지게 만드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 자존감, 심지어 삶의 안정까지 모두 당신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당신을 조종합니다. 과거의 상처, 불공평한 세상의 희생자인 척하며 당신의 동정심과 헌신을 이끌어내죠. 특히 정이 많고 타인의 감정을 먼저 헤아리는 눈치 문화에 익숙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기 더욱 쉽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돕고 지지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신은 그들을 고칠 수 없으며 타인의 행복에 대한 책임은 결코 당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 돌봄이 역할을 그만두는 순간 당신을 향한 그들의 영향력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은 죄책감을 자극하거나 침묵으로 벌을 주거나 심지어 당신을 이기적이고 무례하며 차가운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격렬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시 이전의 역할로 돌아오는지 확인하려는 마지막 시험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되뇌세요. 저 사람의 감정은 저 사람의 책임이다. 내가 그의 기분이나 위기를 관리해줄 의무는 없다. 당신에게는 당신 자신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권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돌보미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기 해방의 과정입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평가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와 감정적 공간, 그리고 온전한 자아를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재적 나르시시즘은 정교한 심리적 환상입니다. 겉보기에는 겸손처럼 보이지만 그 핵심은 결국 자기 자신만을 향한 뒤틀린 사랑, 즉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리고 이를 인지하는 것이야말로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주변의 비슷한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을 위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관계의 속 누군가가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니면 그저 성격이